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마감 종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거의 2% 가까이 내렸습니다. 600포인트 넘게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하락으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긴축 강도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하락 요인으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 지표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덩달아 나타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3%를 뛰어넘었고요.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초강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9를 넘어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20년 내 최고치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더불어서 러시아에서는 노드스트림 1을 잠그겠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또 시티그룹의 전망에 따르면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8%를 넘을 수도 있다는 좀 경고성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8월 22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금 화두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다우지수와 S&P 500의 경우 6월 16일 이후 최악의 거래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식의 반등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반면 하방 위험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반등이 약세장의 랠리와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에 더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요구할 경우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최근의 반등을 떨어뜨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S&P 500이 3,150선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기술 섹터, 임의소비재 섹터가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에너지주들의 경우 그나마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다는 점이 시장을 끌어내렸는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우려감으로 애플, 아마존, 알파벳과 같은 빅테크주들이 하락했고 또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주들도 덩달아 하락세 보였습니다. 크루즈와 항공주들 등 여행 관련주들도 낙폭이 컸고요. 그동안 잘 나가던 밈주식들이 요 며칠간의 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AMC가 약 42%, 베드베스앤비욘드가 16%,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파이얼스는 월요일장에서 32%나 급등했습니다. 시그니파이얼스는 재택 의료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를 둘러싼 인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수 의사를 밝힌 CVS 헬스 외에도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거기에 아마존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업체들이 지금 인수 경쟁에 뛰어들면서 약 50억 달러였던 시가총액이 80억 달러 이상의 인수가액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넷플릭스는 CFRA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6% 넘게 하락했습니다. CFRA에서는 7월 중순 이후 한 달 만에 약 40%가량 급등했던 넷플릭스가 쉬어갈 때가 됐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했습니다. 목표가 역시 245달러에서 238달러로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잡았는데요. 영업 및 잉여 현금 흐름 둔화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포드는 2014년 미국에서 발생한 픽업 트럭 전복 사고로 사망한 부부 유족에게 17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약 5%가량 하락했습니다. 포드는 또 월요일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3,000개의 일자리를 줄인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격을 또 올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 인상인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다음 달 5일부터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격을 $3,000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가격 인상은 글로벌 공급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전 거래일 급등세와는 달리 간밤에 약 3% 하락했습니다. 옥시덴탈은 금요일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의 최대 50% 매입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두 자릿수대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도쿄사이는 RBC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에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주가가 현재 실적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라면서 목표가를 주당 $80에서 $65로 낮춰 잡았습니다. 현재 도쿄사이는 4% 넘게 하락해서 $62 선에서 $63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오늘 장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 초반에 브렌트유 기준 4.5%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유가는 사우디의 에너지부 장관이 감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반등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는 극심한 시장 변동성과 유동성 축소로 원유 가격 안정성이 떨어졌다라면서 향후 감산을 비롯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든 위기에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하락폭을 축소한 국제유가는 배럴당 $90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초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이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 행보가 다시금 강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로화 가치는 급락하면서 달러화와 1대1의 등가로 교환되는 페리티 환율도 붕괴됐습니다. 천연가스 급등에다 가뭄에 따른 내수 부진 우려까지 겹치면서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킹달러의 귀환을 언급하면서 잭슨홀 미팅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총 4가지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상 모범생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이제 시장 불안감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강력한 긴축 노선이 다시 한번 이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공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금리 인상의 이 모범생 사례를 좀 분석한 게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2021년 10월 이전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던 중앙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남미 국가, 또 뉴질랜드 등의 9개국의 사례를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요일 날 발간된 보고서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9개국 모두 다 침체의 명백한 근거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한 7% 정도 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라든지 유로존의 현재의 긴축 노선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긴축을 나타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이유로 이들 나라에서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골드만 측에서는 해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팬데믹 이간에 소비자들이 저축을 해놓은 그런 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를 지탱해줬고 그러면서 또 민간 섹터 역시도 재정 상황이 견고하게 유지가 됐다. 두 번째로는 고용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견고하게 유지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오프닝이 결국은 서비스업의 업황을 살려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골드만 측에서는 향후 1년간의 주요국의 경제가 통화 정책발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당사의 전망을 뒷받침하는 그런 분석 자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나 유로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이 금리 인상을 한 국가들도 침체의 시그널이 없더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게 네. 이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이 너무 가속화되면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의 상단은 월가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뭐 미국이나 유로존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하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침체 여부를 따지는 것의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가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제 영향을 가늠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의 어떤 시장의 반등이 페드 피봇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에서 또 비롯됐다라는 점에서 시장 방향성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금리의 상단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근데 모건 스탠리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이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들, 경계론자들은 금리 인하를 당장 기대하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또 시장에 또 메시지를 전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BOA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약 한 4%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또 전망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외에도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떤 연준의 메시지를 좀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 상단이 4% 이상까지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도 75bp의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이지만은 이것이 마지막인 이 빅스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과도한 긴축에서는 연준이 피벗할 것이다,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금리 상단은 어디에 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갈라진다라는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초강달러인데요.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원 환율도 제가 그 그러니까 야간 환율 보니까 1,344원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초강달러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인 달러를 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강달러 랠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날 달러 인덱스는 장중 한때 109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건 20년 내 최고치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바로 2002년부터 지금까지의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장 왼쪽이 보이시는 게 2002년 6월 정도의 달러 인덱스의 추이입니다. 그 당시에 110선을 넘어섰었는데 지금 거의 110선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20년 내 최고치의 달러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1달러당 1유로를 뜻하는 페리티가 이날 또 다시 붕괴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페리티가 두 차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자, 달러가 총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파른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다가 유럽 경제 상황도 상당히 안 좋죠. 러시아는 유럽 가스관을 셧다운하겠다는 이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론 유지 보수를 핑계를 대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셧다운될 가능성 때문에 그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했고요. 여기에다가 시티그룹이 전망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18%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강달러는 사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악화시키죠. 그런데 실적이 악화된다면 다시 한번 위험자산 즉 주식은 팔고
달러를 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달러가 강달러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강달러 그게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그 우려감이 큽니다.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뭐 기사 내용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강달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겠습니까? 연준의 어떤 강력한 긴축 노선과 그리고 이제 유로존 등의 주변 국가의 이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단기간 내에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즉 여전히 이런 요소들이 유효하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한 당분간은 이런 강달러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것이다. 상단을 좀 열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이 목소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전문 웹사이트죠. 데일리 FX의 이 표현이 좀 재밌었는데요. 달러 인덱스의 주요 비교 대상, 이 파운드화, 유로화, 그리고 엔화 모두 다 자국 경제를 좀 반영을 하면서 좀 약세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달러가 특히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안 좋은 동네에 그나마 좀 좋은 집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달러와 기조가, 이 강달러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금이 최고다. 이 캐시 is 킹이라는 그런 뜻 논리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은 현금, 뭐 여기서는 뭐 단기 국채를 주로 얘기를 하겠죠. 이것이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아마존도 참전이라는 건데 어디에 참전했을까요? 여기 뭐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시그니파이라는 홈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매각을 좀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인수전에 좀 참전을 하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이날 급등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의 지난 일요일 보도에 따르면요. 아마존이 이제 CVS 헬스라든지 유나이티드 헬스 등과 함께 시그니파이 인수 경쟁에 나섰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50억 달러 수준의 이 시그니파이 헬스라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80억 달러 이상의 매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에서는 노동절, 그러니까 9월 첫째 월요일이 되겠죠. 이때까지 파이널 비드를,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 유나이티드 헬스가 주당 30달러 이상으로 지금 최고가를 적어낸 상태다. 근데 근소한 차이로 아마존이 이를 뒤쫓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그니파이라고 하는 기업은 홈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아마존이 참전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 효과를 아마존이 지금 헬스케어 사업을 좀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지난달만 하더라도 원라이프 헬스케어라는 기업을 또 39억 달러 인수하기도 했는데 이때도 이제 CVS 헬스와 좀 경쟁을 했었어요. 즉 1차적으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시그니파이 인수에 좀 타진을 하는 그런 원인으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코엔 같은 기관에서는 시그니파이의 의료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데이터를 노린 무브다라고 또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터넷 매체죠. 엑시오스에 따르더라도 아마존이 지금 자사의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44%의 액세스를 하고 있다. 즉 어떻게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릴리언트 헬스라는 기관의 CEO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은 최대 의료 서비스 기업인 HCA도 이 같은 수치가 1%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 같은 자신들의 사용자 기반을 이용을 해서 헬스케어 사업에 더욱더 진출을 하고 있고 시그니파이 헬스 인수도 여기에 일환일 것이다라고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존이 인수를 할 수가 있을런지 그리고 앞으로 뭐 실제로 인수 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뭐 반독점 부분이라든지 네네. 이런 또 문제는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리튬 광산주라는 키워드인데 좀 뜬금없죠? 근데 되게 뜬금없게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데 리튬 광산주들은 전체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리튬 광산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들만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들과 관련된 특별한 뉴스나 호재거리가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리튬 수요도 굉장히 강력한 가운데 최근 발표됐던 이 리튬 광산주의 실적도 좋았던 것이 이들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날 이 올랐던 이 리튬 광산주들의 움직임을 보자면요.
일단 미국 북미 지역 최대의 리튬 광산주죠. 바로 엘버말이 이날 2% 넘게 올랐고 칠레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SQM 이날 4% 넘게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리튬 광산주들은 약 1% 안팎의 상승을 보였고요. 자, 이 중에 최근 엘버말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적을 통해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됐습니다. 덕분에 이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나 급증한 것으로 매출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실적 개선이 계속 이뤄지게 된다면 리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수요의 급증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엘버말이 올해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튬 광산주 가운데는 지금 52주 신고가에 거의 딱 붙어있는 그런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리튬 광산주 좀 조용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투자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분명히 이 산업의 아니면 시장의 성장성을 좀 감안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배팅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튬 정제 사업이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돈 복사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돈을 복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뭐 스타트업들이 이 같은 사업에 좀 뛰어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을 시장에서도 좀 인정하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가 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뭐 보조금 지급을 한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리튬에 대한 수요를 또 지탱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또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엘버말 외에 주요 리튬 강산주의 시총이 좀 적어요. 뭐 50억 달러 내외 정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리고 뭐 리튬 아메리카스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리튬 광산 관련주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이 엘버말의 잉여 현금 흐름도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조금은 실적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주가도 실제로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